그리고 미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성적 충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숏에 대해서는 나는 전체적인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만 숏 포지션을 잡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6.27 대책부터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낼 부동산 대책 그리고 자산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총망라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볼까 합니다. 7월 21일 밤 9시에 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가 지금까지 냈던 정책 그리고 앞으로 낼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시나리오별로 생각을 해보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 전략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사실 개별 정책에 대한 해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일관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머니 무브로 대표되는 돈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내용들을 내면서 대책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미리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짚어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상 온라인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브로 전체에게 열어도 되지만은요, 이번 7월 21일 과정이 조금 특별한 것은 팬딩과 함께 하고 있는 멤버십을 2주 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권을 같이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톡방에서 유튜브에서 보시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몇백 줄씩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의 Q&A도 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이든 다른 자산이든 여러 가지 자산 배분이든 그리고 글로벌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상황이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카톡방에 몇백 개의 톡이 쌓여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2주에 한정해서 해당 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2주간의 경험치 쿠폰도 같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댓글에 있는 주소를 보시고 내용을 살펴보신 다음에 많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21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릭과 최부심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에릭의 거장연구소 위드 최부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에릭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또 어스와 함께 하루하루 계속해서 급성장하시는 우리 또 에릭이시군요. 네. 오늘은 어떤 분을 또 준비해 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참 이분을 데려오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고민이 많아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분이긴 한데 이분이 공매도의 달인 짐 차노스를 데려왔는데 이게 숏 타노스 아닌 차노스. 그렇죠. 네.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논리가 훌륭해서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이분을 데려왔고 그렇군. 또 이제 어둠을 데려왔으면 또 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빛은 뭐 쉽게 예상이 되는데 네, 또 그 긍정화. 따뜻하신 그 그쵸. 할배 우리 그 켄 할배 그렇죠. 네, 또 이제 한번 좋습니다. 쿨타임이 돌았습니다. 캠피셔는 또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케이. 다시 한번 이제 리뉴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주인공은 앞서 말씀드린 공매도의 달인 짐 차노스입니다. 근데 차노스가 한동안 이제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하고 좀 잠잠하다가 네.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 최근 말이 들어서. 생겼나 보네요. 네, 그러면서 나는 지금 2주씩을 숏하고 있다고 직접 종목을 밝히고 그 이유도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의 주인공 짐 차노스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둠의 워런 버핏이죠. 기본 분석을 열심히 해서 이제 숏을 잡는 어둠의 워런 버핏 스타일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키니코스라는 이제 이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대학에서 사기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키니코스가 그리스어로 시니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야 역시 어둠의 사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전적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화려한 전적을 쌓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테슬라 숏에 한 작년, 재작년까지 좀 많이 타격을 입고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했다가 최근 다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차노스가 최근 진행한 단독 인터뷰들을 토대로 만들었고요. 네, 오늘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출렁임은 있지만 야성적 충동은 살아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그래도 오를 것 같다라고 어둠의 사나이가 빛의 이런 이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어둠의 버핏의 새로운 픽이 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카바나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숏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같은 걸 수도 있겠네. 그렇구나.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야 혹시 이 내용으로 이호석 아카데미 갔었나요? 아직 안 갔습니다. 가면 큰일 나.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도 네. 뭐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뒤끝이 남아있네요. 그렇죠. 네, 숏은 뒤끝이 잡고 있지 않는다. 남아있네요. 하지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가격 출렁임도 올해 좀 심했고 밸류에이션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하락 베팅하진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본인 스타일이 전체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해서 거기다 롱숏을 잡는 스타일도 아니거니와 네. 그리고 미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야성적 충동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숏에 대해서는 나는 전체적인 상승장 속에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만 숏 포지션을 잡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다음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숏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숏한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하죠. 회사가 네.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그 전략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생각이 비슷하네요. 좋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사가 유보금이나 회사채나 아니면 주식을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을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면은 여러 가지 본인 회사에 대한 지표들을 이렇게 쭉 망라해 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 표시해 놓은 MNAV라는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비해서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네. 그래서 현재 지금 1.91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가 1.91배 더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요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유리한 게 왜냐면 이제 이게 높다는 것은 비트코인보다 주식을 더 비싸게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네. 이 멀티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요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핵심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찬호스는 받느냐? 네. 트레저리 전략에 대해서 허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면서 크게는 세 가지 포인트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구조적 모순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마이클 세일러의 반대 베팅을 한다는 걸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일은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주식을 찍어내서 마이클 세일러가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유한한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네. 세일러는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너는 세일러가 파는 그 주식을 왜 사냐. 네. 이거야말로 마이클 세일러의 반대 베팅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이제 MNAV라는 지표도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률이라는 지표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나를 나타낸 건데 이게 별로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회계적 허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MNAV라는 거는 이 멀티플을 주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거의 멀티플을 주는 건데 아니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기서 현금으로 이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가치 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뿐인데 왜 멀티플을 주느냐. 이건 이유가 안 돼. 이거는 이 멀티플을 줄 이유가 하등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률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는데 네. 이 수익률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뭐 대단한 회사가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에 다를 게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속 가능성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원래는 이제 보통주를 찍어서 팔다가 이 보통주를 계속 찍어내면은 이제 이 물량 압박이 있잖아요. 그 때문에 주가에 이제 하방 압력이 생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우선주를 찍어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선주 시장이 상당히 작다. 언제까지 우선주를 찍어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거는 유효한 전략이라고는 보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전략에 해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식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뭐 다른 회사 지금 하고 있는 게임스탑이라든지 뛰어든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도 점점 더 많이 이런 차익 거래를 노리고 뛰어들면은 이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면은 여기 초과이익이 있겠느냐? 네. 누구나 다 주식 찍어서 비트코인 사면은 그래서 본인은 이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숏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롱을 잡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근본이네. 예전에 좀 비판적으로 얘기는 했는데 네네. 최근 비트코인을 괜찮다고 좀 보고 있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거 아니냐. 마이클 세일러가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듯이 나는 마이클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도해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롱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숏하고 있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저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솔직히 말하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냥 코인을 갖고 있는데 왜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지. 그러니까 비트가 들어있는 지갑이 2배 비싸야 되는 나는 그 어떤 이유도 못 찾겠는데 그냥 많이 갖고 있다고 2배를 주는 게 맞나 나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트를 사는 거는 저도 되게 공감하는데 도대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왜 살까? 그러니까 저는 비트 사는 건 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사는 거예요, 나? 약간 마라톤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그 최고 회사들 그 네네. 레버리지의 역할을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가격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도 높고 레버리지 그 변동 배수도 높고 그런 느낌 아닐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해자가 있는 전략이다라고 네. 하는데 그 세일러의 그 지갑을 부풀려 주는 거긴 한데 저희는 결국은 주식을 갖게 되잖아요. 네. 이 회사 주식을 사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트를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사는 거에다가 주식을 사는 거가 되는 건데 이게 순자산 가치 한 배가 돼버리면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 왜 사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자산 가치 한 배가 될 거다. 거기까지 네. 갈 거고 나는 한 배인 순간에서 숏을 청산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오케이 차노스. 네, 두 번째는 카바나라는 회사입니다. 카바나 이제 대표적인 코로나 때 이제 스타 주식 중에 하나죠. 네. 온라인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 주식의 지난 5년간의 여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 스타가 돼서 10배거가 됐다가 네. 마이너스 99% 맞았다가 네. 저점에서 또 100배가 올랐습니다. 아 미쳤네 이 회사. 네, 그래서 상당히 그 큰 변동성을 겪은 회사인데 이 회사를 왜 이렇게 이 좀 비판적으로 보느냐? 네. 차노스가 볼 때는 중고차 판매 회사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요 도표는 이제 이 카바나의 매출 구성을 나타낸 거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이 중고차 판매 회사니까 소매 판매가 있고 소매 차량 판매가 있고 또 도매로도 팝니다. 도매 네. 판매도 있고 그리고 그 기타라고 요건 이제 이 차량 계약 판매를 할 때 오토론을 하거든요. 네. 그 오토론을 다른 회사에 판매합니다. 좀 더 비싸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 매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뭐 매출만 보면은 뭐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니까 이 소매 판매가 제일 큰 덩어리구나, 큰 포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참노스의 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업이익을 도해해 보면은 네. 영업이익의 70%가 오토론 판매로 구성돼 있다라고 아, 얘기를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오토론의 이 연체율을 보면은 연체율이 슬슬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카바나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오토론들은 저신용 대상자를 하는 오토론들이기 때문에 이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면은 직격으로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카바나 지금 이 CEO의 창업자의 아버지가 똑같은 사업을 90년대 했었대요. 아. 근데 똑같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아.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네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바나의 좀 이상 징후가 잡혔다라는 것도 카바나를 숏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2년 당시에 이 카바나의 내부자 거래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빨간 점으로 찍힌 게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고 초록색은 사고 있다는 건데 야, 이 당시에 고점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쵸. 잘 팔았네. 고점에서 이제 다 처분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도표는 이제 최근에 이 카바나의 내부자 거래를 나타낸 건데 최근에도 역시 카바나가 이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지 않고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차노스가 볼 때는 내부자들도 슬슬 손 털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다. 라면서 이제 숏을 한 이 이유에 회사가 대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상업펀드 하나를 거의 뭐 골로 보냈었던 회사 그쵸. 중에 하나죠. 아, 주가를 보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지금 또 약간 레드 알람이 뜬 거네요. 지금 거의 뭐 후지산 그려놨는데 지금 산꼭대기에서 되게 잘 파는 것 같아요. 팔고 이제 그 네. 이후로 마이너스 99%까지. 와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네,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이제 AI에 대해서는 AI가 사기라는 게 아니라 AI 혁신과 그 파급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 인정한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력 수요도 늘어나서 전력 기업들이 상당히 이 수혜를 볼 거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늘어나서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들도 수혜를 볼 거는 본인이 인정은 하는데 네. 근데 내가 인정 못 하는 것은 AI 때문에 쇠퇴할 기업인데 AI 수혜주로
둔갑되는 기업들 그런 게 데이터 센터 쪽에 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AI 지금 테마가 이 캐펙스로 유지되고 있는 판 아닙니까? 네. 인프라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캐펙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판에 좀 함정이 있다,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 중요한 지적일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 센터가 AI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혜를 입는 기업은 최신 GPU가 깔려 있는 그런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센터지. 맞아요. 그게 네네. 아니라 낡은 데이터 센터도 하나로 그냥 AI 수혜주로 묶여가지고 다 AI 수혜를 받는 데이터 센터 주식이다라고 묶이는 이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EQIX라고 요 기업 같은 경우가 수혜주로 둔갑했다라고 얘기하고 이퀴닉스가 있습니다. 에퀴닉스 얘기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미국 리치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데이터 센터 리츠. 여기 데이터 센터 리치에 에퀴닉스가 들어있거든요. 네,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 리치가 아니에요. 팔아! 이거가 데이터 센터 리치야. 데이터 센터 리치는 리치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 주는 오라클 같은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 기업이죠. 그렇구나. 에퀴닉스 같은 기업을 쫓았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리츠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네. 리츠라는 거는 비용 변동은 거의 없고 안정적으로 현금흐름이 나와서 그걸로 배당을 해주는 게 리츠지. 네네. 이 에퀴닉스 같은 기업을 보면 캐펙스가 최근 급상승하고 있다. 왜냐면 낡은 설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그러면은 이 AI 투자의 흐름에 힘입어서 성장을 했냐? 그렇지 않다. 이익은 굉장히 저성장해서 지금 에퀴닉스의 에비타와 캐펙스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을 투자로 다 쓰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이거는 당연히 리츠 아니고 AI 수혜주도 아니고 그냥 AI란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해서 쇠퇴하는 서비스 기업일 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 책은 이제 더 이상 안 팔려야 되겠는데 이제 제가 근데 이건 20년에 쓴 거 아세요? 아, 20년에 퇴사 직전에 쓴 책인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근데 데이터 센터 리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 리치가 아닌 일반 그냥 클라우드 서버 리치들은 이제 쇠퇴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범용이기 때문에. 근데 에퀴닉스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짐 차너스 눈에는 좀 고가워 보였겠죠. 그냥 같이 데이터 센터 뜬다 하니까 데이터 센터는 다 똑같은 데이터 마치 닉스랑 전자는 구분해서 떠야 되는데 하나는 HBM 내고 하나는 HBM 영원히 못 내고 있잖아요. 근데 메모리 사이클이 왔다 하니까 HBM 사이클이 왔지 메모리 사이클이 온 거냐? 이러면서 닉스만 사고 전자 숏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그런 스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IBM 역시 뽑았습니다. IBM은 이 AI 수혜주가 아니라 시대에 역행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밑에 이 그림은 저번에 이제 필립 라폰트 네네. 영상에서도 나왔던 도표인데, 이게 이 도표의 핵심이 인당 매출액. 네, 인당 매출액이 증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한다지 않습니까? 근데 IBM 같은 경우는 25년 전에 직원 한 명당 매출이 대략 한 뭐 2만 5천 달러였는데 네. 지금은 2만 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IBM은 이제 AI의 혁신의 흐름 속에서도 생산성이 증가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I 수혜주라고 볼 수 없고, 본인이 봤을 때 IBM은 이제 코볼이라는 아주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국가 기관들의 빨대 꽂고 유지되는 회사지, IBM이 AI 이 혁신의 흐름에 타는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IBM은 근데 좀 양자컴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자를 좀 짐 차너스한테 지금 양자에 대해서 좀 퀀텀 피직스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지 양자는 되겠네. 더 극혐하지 않을까. 네? AI도 그러니까. 네, IBM은 근데 지금 양자 메타로 그렇죠.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원래 망해야 되는 기업처럼 가다가 그 약간 양자 메타로 떴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었는데 차너스 걱정된다. 걱정돼. 정말 내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지금 AI가 유지되고 있는 이 캐펙스 판에서 순환 구조 하나라도 어긋나면 지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S&P 500의 이 매출 총 이익률을 1947년부터 지금까지 본 건데, 이 도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마진율이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상승한 사이클이 있고 그러네요. 경기에 따라서 하락하는 네, 사이클이 네. 있고 변동이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마진율이 박살이 났네. 항상. 근데 이게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캐펙스가 반드시 줄었다. 근데 이 지금 캐펙스 판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투자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그 투자한 이 AI 투자로 돈을 벌기 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전에 먼저 경기 침체가 와버려서 마진율이 줄고 캐펙스를 먼저 줄이는 국면이 온다면은 지금 이 판이 좀 무너질 수도 있다,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본인 손털긴 했는데 뭐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정치가 테슬라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아서 테슬라가 와, 정권의 푸시를 받는다고 해서 빵빵빵 주가가 떴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차노스가 아니다. 정치가 만약에 테슬라에게 불리해지면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또 그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정치가 다시 이 테슬라의 발목을 잡기 시작한 와중에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법안 통과된 거 보면은 지원이 축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GEB라고 또 이제 탄소 무배수 차량 크레딧도 없어지는 걸로 됐고 근데 그게 크레딧이 없어지면 테슬라는 다시 적자 기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밝지 않은데 여기서 테슬라 주가를 부양했던 정치마저도 네. 테슬라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또 기대감으로 가는 주가다. 맞아요, 이제 맞아요. 뭐 전기차 안 되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 만든다고 하면은 또 그 주가가 그것 때문에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숏을 잡진 않겠다. 왜냐면 네. 강세장 대장주는 이게 펀더멘털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강세장 끝날 때까지는 안 죽기 때문에 그렇죠. 이 강세장 대장주 대장주가 죽었다면은 그게 강세장 끝난 약세장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이 강세장이 유지되는 한 뭐 숏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강세장 대장주가 아닌데 AI 묻었다고 같이 올라간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일단 다 털어버리는 거고 또 코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커버가 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자기가 봤을 때 그냥 코인 사면 되지 왜 이 회사 주식을 살까 셀러랑 정반대로 이러면서 또 숏을 쳤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차노스의 얘기였고요. 네. 뭐 짐 차노스 얘기를 하면은 뭐 반응이 뭐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이 기업 쇼타라는 거냐, 하지 네. 말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네. 이 활용법이 있습니다. 이 차세대 워렌 버핏, 제2의 워렌 버핏으로 워렌 버핏이 직접 인정한 유일한 이제 투자 거장이 리루입니다. 이 리루가 굉장히 완벽한 리서치를 추구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냥 뭐 그 기업에 대한 모든 걸 다 파악하는 걸 넘어서 그 기업의 이제 회장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이 동네에 이 회장에 대한 평판이 어떤가라고 알아볼 정도로 상당히 이 완벽한 리서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리루가 완벽한 리서치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였거든요.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더 잘한다면은 그 반대 의견을 논파할 수 있다면은 네. 리서치 끝났다고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짐 차노스 정도면은 네. 나의 반대 의견, 나의 가설을 이제 테스트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짐 차노스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논거가 충분하면 사도 된다는 거고 네. 뭐 그런 해석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난 짐 차노스 주장에 동의를 해버렸어. 반박하기 쉽지 않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5만 원 들어있는 지갑을 10만 원에 파니까 왜 그러는 거야? 막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뭐가 막 있어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공감은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공감은 안 돼가지고 근데 왜 그걸 10만 원에 사야 되는지 난 진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냥 지갑에 들어있으니까 10만 원을 사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짐차우스가 아마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를 어쨌든 행동에 나서줬기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 가격이 오르면서 주가가 코릴레이션이 높으니까 같이 갔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이런 리서치와 다르게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회사 주식이 특정 자산이랑 특정 지표랑 상관성이 완전 높게 나와버리면은 그게 꺾여야 그 주식도 꺾여요. 결국 지금 갖고 있는 비트보다 나중에 더 많이 갖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주식을 사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미래에는 더 많은 비트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비트 가격이 훨씬 올라 있을 거니까 그냥 뭐 주식을 멀티플 갖고 더 있는 오를 거야. 나도 코인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코인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이니까 뭐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느슨한 무언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붕괴가 생기거나 이게 예전에 위믹스 위메이드 사태랑 되게 비슷하고 어쨌든 그래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 가격이 꺾여야죠. 그럼 뭐 지갑에 들어있는 돈 5만 원이 아니고 4만 원 되는 순간 베타가 아주 지갑도 높기 10만 원이 때문에. 8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오늘 그 짐 차노스 이제 어둠의 워런 버핏인 짐 차노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했는데 7월에 비트가 12만 불 돼버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데미지 입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차노스 때 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누가 이기는지 아는 것보다 네. 누가 죽는지 아는 것이 쉽다. 그러니까 아. 기술 혁신에 있어서 어느 기업이 승자가 될지는 어렵지만 네. 얘는 좀 사양 산업으로 교체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 배팅이 이제 지금 다시 가동을 네. 했습니다. 예. 이제 AI 데이터 센서 중에서 이제 허수라고 그렇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이제 네. 가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거장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그 거장을 무조건 추정한다기보다는 그 생각을 통해서 그 논리를 파악을 하고 그 논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에릭 거장 연구소의 장점인 것 같고요. 오늘은 어둠의 버핏인 짐 차노스의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그의 아이디어를 봤고요. 네, 댓글로 혹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에 대해서 저를 설득시킬 사람도 있으면 좀 남겨줘 봐. 나도 지금 설득이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저는 짐 차노스 편입니다. 모르겠어. 나는 코인을 살 거야 그냥. 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보다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에릭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